안녕하세요. 6월 7일 KB 리서치 모닝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 및 아침 모닝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태윤선 의원입니다. 네, 시황 컨설팅팀 태윤선입니다. 국내 증시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은 미국의 견조한 고용 결과에 힘입어서 코스피가 2600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미국 5월 비농업 고용자 수가 전월과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완화가 됐습니다. 반면에 주당 근로시간은 감소하는 등 소득 총액의 증가 속도가 고용자 수 증가 속도만큼 빠르지는 않아 추가 물가 상승 압력도 크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편 반도체 업종은 최근 급등에 따른 단기 차익 실현이 나타났지만 조선, 기계, 건설 등을 비롯한 경기 민감주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시장을 지지했습니다. 또한 5월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가 57.1로 5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다음은 해외 증시 동향입니다. 뉴욕 증시는 금리 동결 확률은 커지고 경기 침체 전망은 약해지면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12개월 내 경기 침체 가능성을 35%에서 2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1%로 또 미국 경제 성장률을 1.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편 ISM과 S&P 글로벌이 발표한 5월 서비스 PMI는 각각 50.3과 54.9로 확장세를 유지했지만 예상과 전월 대비로는 부진했습니다. 특징주로는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기소되면서 이틀간 약 20% 이상 급락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장 초반 당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상승하기도 했지만 기술주 중심의 낙폭이 확대되면서 하락 마감했고 유럽은 기대 인플레이션 둔화와 저가 매수세 유입에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달러는 소폭 상승했고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다음 증시 관전 포인트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 완화로 상승 흐름이 유지될 전망인 가운데 달러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화 강세 기조가 이어지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한편 애플이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혼합현실 헤드셋인 비전 프로를 공개했습니다. 다만 애플과 엔비디아 등 미국 기술주가 차익 실현 흐름을 보여오고 있어서 국내도 반도체 중심의 IT 매물출의 연장 가능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주간 멀티에셋 ETF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영주 의원입니다. ETF 주간 자료 전달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주식시장은 대형 성장주 중심의 상승을 이어왔습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미주 지역 주식이 평균 1.7에서 2% 상승했고 중동 지역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부 국가 중에서는 인도가 낮은 변동성을 보이며 양의 알파 값을 보였습니다. 튀르키예는 전주 대비 약 8% 상승했지만 위험이 51.4%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음의 알파를 기록 중인 만큼 투자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부채 협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대부분의 섹터가 상승했는데 경기 소비 섹터 성과가 가장 좋았습니다. 지방은행 섹터 ETF도 약 5%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채권 시장도 국채금리가 중장기 구간에서 2에서 10bp 하락했고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전주 대비 16bp 하락해 437bp를 기록 중입니다. 채권 시장의 단기 불확실성이었던 부채 협상이 해소되면서 주식과 채권 시장 모두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에서는 부채 한도 이슈에도 달러 지수가 104포인트 유지 중입니다. 단기 불안은 사라졌지만 통화 정책과 매크로 펀더멘털에 대한 정보가 프라이싱에 반영 중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달러 금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7 정도를 기록한 것으로 미뤄 달러 지수의 주 동위는 단기 불안 달 위험 회피에서 물가로 옮겨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6월 14일 FOMC 전까진 단기금리에 주목해야 합니다. 연준을 필두로 글로벌 중앙은행이 하나둘 긴축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단기적으로는 국가별 통화정책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장기 시기에서는 여전히 달러 약세를 전망하지만 6월 FOMC에서 동결 가능성이 높은 만큼 FOMC 전까지는 103에서 104포인트대의 달러 지수 등락을 전망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6월 1일 양일 동안 20원 하락해서 1310원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달러 강세 상황에서 원화도 강세를 보이는 경우 단기 급락 이후의 원화는 한동안 기타 통화 약세 흐름에 동참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뚜렷한 원화 강세 동인이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달러당 140엔 7.1위안은 상해 중인 엔화 위안화를 고려한다면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은 상단을 좀 더 열어둔 1305원에서 1320원대 등락을 전망합니다. ETF 자금 흐름 간단하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 대형 기술주로의 자금 유입이 가장 강했고 미국 대형주 ETF인 SPY의 40억 달러, 나스닥 ETF인 QQQ의 34억 달러 유입됐습니다. 하이힐드 같은 경우에도 16억 달러 유입되면서 전주에 이은 긍정적인 자금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 모두 긍정적인 투자 센티멘트를 보이고 있지만 채권 레버리지 상품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미국 국채 20년 3배, 한국 30년 3배, 미국 20년 2배와 같이 투기 성향이 강한 초장기 레버리지 조합인 만큼 단기적인 시기하에서는 투기 심리 과열에는 주의해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고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 주식시장은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미주 지역이 평균 1.7에서 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부채 협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대부분의 섹터가 상승을 했는데 경기 소비 섹터 성과가 가장 좋았습니다. 채권 시장의 단기 불확실성도 해소되면서 주식 채권 시장 모두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외환 시장에서 부채 한도 이슈 해소에도 달러화 지수가 104포인트를 유지를 했는데요. 단기 불확실성은 사라졌지만 통화 정책과 매크로 펀드멘털에 대한 정보가 프라이싱에 이제 반영 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6월 FOMC 전까지는 단기 금리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글로벌 중앙은행이 하나둘 긴축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단기적으로는 국가별 통화 정책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정영주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재영 의원입니다. 네, 6월 4일에 있었던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 사우디의 100만 배럴일 추가 감산이 좀 나왔었는데요. 지난 4월에 있었던 깜짝 감산에 있었던 물량과 거의 비슷했지만 유가의 반등은 크지 않았고 당분간 박스권 전망 유지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최근에는 이전보다 낮은 67에서 73달러 내외의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감산에서는 국제유가 73에서 81달러까지 거의 10% 가까이 상승했다가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이번 감산 당일에는 70에서 74달러까지 상승하고 이후에는 다시 현재 71달러까지 내려와서 거의 변동이 없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 결과는 첫 번째로는 생산량은 동결됐고 워낙에 지난 4월에 있었던 추가 감산이 5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지금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에는 별게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이 됐었고요.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상치 못한 단독으로 사우디가 100만 배럴일 추가로 감산할 것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7월부터라고가 아니라 7월에 감산하겠다 대신에 이제 추가적으로 연장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7월 이후에 계속해서 감산을 하는지 또는 이제 감산하는 양을 줄여가면서 이후에 좀 모색할 것인지 이런 불확실성들이 있어가지고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보이고요. 일단은 일치된 감산 의견이 아니고 단독 감산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오펙 플러스 내 감산 합의를 연내에 좀 이끌도록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은 UAE나 러시아 쪽에서 지금 생산량을 크게 줄이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오펙에서 새로운 기준 생산량을 발표를 했는데 많이 좀 줄었지만 워낙에 정기적인 작업이고 현재 생산 캐파랑 실제 생산량이 괴리가 큰 국가들 위주로 기준 생산량을 줄였다. 즉 불가피한 그냥 정기적인 변경이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경기 향방이 아직도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유가 70에서 80달러 내 박스권 상당 기간 지속할 것이다 라는 전망은 유지를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미국 부채 한도 협상 타결,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 반등, 실망스럽지만 결국에는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그리고 6월부터는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 수요도 있기 때문에 서서히 국제유가 단기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국제 유가가 67달러에서 73달러 내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 생산량 동결로 영향력은 없었지만 사우디 측에 일일 100만 배럴 감산이 함께 발표되면서 국제 유가가 소폭 상승 중인 모습입니다. 여전히 수요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한 오펙 플러스의 연이은 감산 소식에도 국제 유가가 공급률은 상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유가는 70에서 80달러 대 박스권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만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타결이라든지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의 반등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 효과, 유럽부터 반영된 미국 드라이빙 시즌 수요 등을 감안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국제유가가 단기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그런 오재영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KB증권에서 5월 중순에 유럽을 갔다 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수소 관련된 전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정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린에너지 팀에서 유럽 탐방 이후 수소 관련 리포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에 발표했던 리포트에서는 수소 생산 프로젝트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실제로 그 이후로 발표된 수소 생산 프로젝트의 수가 53% 증가하는 등 수소 산업에서의 변화는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소 생산 프로젝트의 건수를 보더라도 올해 1월 기준 수소 생산 프로젝트는 총 1,046건 또는 3,200억 달러 규모에 해당하며, 이는 지난해 5월 대비해서 350건 이상이 추가된 것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주식시장에서의 수소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수소 산업 내에서도 2020년, 21년 중에 강세를 보였던 퓨어 플레이어들의 부진이 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수소 산업의 현황과 향후 방향성을 점검하기 위해 수소 생산 프로젝트에 대한 신규 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유럽 지역에서 이제 수소 시장에 다각도로 참여하고 있는 지멘스 에너지, 유니퍼 그리고 테크닙 에너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각국이 수소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단순한 용량의 확대보다는 프로젝트가 좀 더 효율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통합이 현재 산업의 주요 화두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반적인 PEM 전해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생산 단가의 59%는 핵심 부품인 전해조가 아닌 그 외의 BOP가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해조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병행이 되겠지만, 그 외의 영역에서 프로젝트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규격화할 수 있는 기업이 향후 시장의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를 위해 업체 간 협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PM 전해조 부문의 선두주자인 지멘스 에너지의 경우, 전해조 외에도 그린 수소 프로젝트의 히트펌프를 사용해서 낭비되는 폐열을 회수해서 지역 난방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프로젝트 효율화와 규격화에 힘쓰고 있었고, 테크닙 에너지의 경우 벨기에 전해조 업체인 존 코커린과 함께 릴라이라는 신설 법인을 아예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린 수소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상업화되고 있는 도중에 프로젝트의 효율화와 규격화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업종 간 합종 연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KB증권에서 지난해 10월 4일이죠. 에어 리퀴드 탐방을 통해서 수산업 미래를 전망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6개월 동안 시간이 진행됐는데, 이와 관련된 글로벌 수소 생산 프로젝트가 약 53% 증가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증가된 수치인데,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수소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소 산업이 실제 성장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5월 15일과 19일에 영국과 독일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멘스 에너지라든지 유니퍼, 테크닉 에너지스 등 방문했는데, 실제 수소 생산, 특히 이제 그린 수소 생산 시장이 개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본격적인 성장을 위한 선결 과제는 무엇인지를 한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를 저희들이 발견했는데, 단순한 수치적인 용량보다는 그런 프로젝트가 좀 더 효율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이 산업의 주요 화두임을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를 위해서 업체 간 협업이 다양화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는 그런 정혜정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ESG 한번 이슈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김준섭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ESG를 담당하는 김준서입니다. 아리백 관련한 업데이트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6월 5일 LG전자가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도입하기로 한 아리백을 선언을 했습니다. 2030년 60%, 2040년 90%, 2050년 100% 순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이번 LG전자의 아리백 선언이 눈여겨보는 이유는 직접 PPA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PPA라고 하면 그 한전이 계약을 주도를 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자가 PPA 계약을 주선을 하는 형태인데요. 결론적으로는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점이라는 점입니다. 이유는 이제껏 PPA 계약이 3자 PPA, 즉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전과 발전 사업자, 그리고 한전과 수요 기업
간 3자 계약, 삼각 계약이었는데요. 그러나 2022년 9월 관련법 개정으로 이번 직접 PPA가 허용이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번 LG전자의 아리백은 직접 PPA가 이제 중심에 있다라는 점에서 한전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재생에너지 도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보였다라는 점인데요. 이번 LG전자의 아리백 로드맵이 흥미로운 점은 특히나 발전 사업자가 언사이트 형태에서 발전한 형태를 취한다라는 점입니다. 즉 LG전자의 공장 꼭대기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면서 함전의 송배전 설비를 이용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즉 이와 같은 형태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전의 송배전망 투자가 이슈화 되면서 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해서는 송배전망 투자가 급격하게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슈까지도 있는데요. 이러한 이슈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공급 속도가 빨라질 수 요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리포트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G전자도 6월 5일이죠. 2050년까지 국내외 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에서 충당한다는 아리백에 가입했다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생에너지 도입 비율을 2030년에 60%, 2040년에 90%, 2050년 100% 순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LG전자의 아리백 이행 전략은 직접적으로 그런 PPA를 중심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는 그런 김준섭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정유학 월간 전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우재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유학 담당하고 있는 전우재입니다. 6월달 시황은 5월달에 이어서 5월달에 개선이 됐고 그 개선된 폭에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발표한 것처럼 사우디의 감산과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및 기준금리 동결 등에 따라서 하방 확보가 된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이제 정유가 좀 긍정적으로 되는데 유가가 확보가 됐으니까 정유 같은 경우에는 정제 마진이 4월 말 바닥을 찍고 5월, 6월 들어서 소폭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거의 지금 2019년과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이 된 상태이고 특징적인 데이터는 중국의 회복인데 중국이 저번달에 발표된 것처럼 4월에 정유 제품을 순수입을 8년 만에 처음으로 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항공량이 최근에 회복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 항공 데이터는 계속 2019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어서 최근에 수요가 급격하게 좀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회복이 된다면 조금 더 강하게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화학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도 일단 1분기에 이어서 회복이 될 것 같긴 한데 시황 자체는 아직 부진한 상황입니다. 화학 마진 같은 경우 400불 정도까지 회복이 되어야지 이제 전반적인 BEP를 달성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300불 수준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표는 개선 중인데 미국 소매 재고는 이제 상승세가 멈췄고요. 소비가 다시 된다라는 뜻이고 중국 PMI 같은 경우에도 5월달 들어서 이제 플러스 전환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꾸준한 회복세가 좀 지속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다만 최근에 이제 중국 증설이 과도하고 또한 이제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비가 감소하고 있어가지고 2024년까지는 계속 부진한 시황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원재료 메탈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고 피크아웃을 하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자들은 메탈 가격 하락에 따른 영향이 이제 2분기와 3분기부터 매출과 이익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계약 구조상 셀 업체들의 이익 변동성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초부터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실적이 나올 텐데 아마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와는 다르게 강세를 계속 보인다라고 하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2차전지 산업 전체적인 상승 여력이 확보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시황은 이제 크게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2분기에 흑자 전환이 되는 기업들에 집중하는 전략 추천을 하고요. 화학 섹터 같은 경우에 롯데케미칼과 LG화학의 화학사업부가 이제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화학 섹터 전반적인 투자 심리 개선이 좀 예상이 되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그 배터리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흑자 전환이 배터리 부분에서 된다면 긍정적일 수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기대치와는 다르게 메탈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개선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긍정적인 모습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사우디가 6월달이죠. 오펙 플러스에 의해서 1일 100만 배럴 추가 감산을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하락세를 보여왔던 유가의 하방이 지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정유 쪽을 살펴보게 되면 정제 마진은 4월달에 바닥을 찍고 이제 강보 합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화학 산업들도 느리지만 회복이 시작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분기에도 실적 개선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정유화학 쪽은 급격한 시황 개선은 없을 것으로 그 전망이 되는데요. 따라서 2분기에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화학 섹터는 롯데케미칼과 LG화학의 화학사부가 흑자 전환 기대감에 투자 심리 개선이 예상되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의 전지 부분도 AMPC 보조금 반영으로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는 그런 전호재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스몰캡 기업입니다. 대창솔루션 탐방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재윤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몰캡 한재윤입니다. 대창솔루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창솔루션은 선박 엔진에 탑재되는 구조물 제조를 전문으로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는 주강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조선 업황에 크게 좌우되는 실적 변동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0년대 이후에 제품 다변화에 노력을 쏟아왔고요. 그에 대한 결과로 현재는 원전 폐기물 용기, 그리고 해상풍력 구조물, 가스 이송 시스템 등 제품 폴리오 다각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창솔루션의 실적 턴어라운드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근본적인 펀더멘털 개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창솔루션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 19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22억 원으로 지속적인 적자를 끊고 턴어라운드에 성공했습니다. 과거 조선 업황 악화에 따른 실적 악화를 피할 수 없었지만 2010년대 이후 지속적인 제품 다변화를 통해서 여러가지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고요. 이번 흑자 전환을 발표하면서 제품 다변화를 통한 근본적인 펀더멘털 개선을 숫자로 증명했다는 판단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원전 폐기물 처리 용기 사업인데요. 기존 콘크리트 제품의 문제점을 해결한 제품이고, 벽의 두께를 줄여서 공간 활용도를 높이면서도 방사능 차단 성능까지 확보한 제품입니다. 잠재 시장 규모는 연간 4천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현재 특별한 경쟁자가 없는 시장이라는 점을 좀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 브루스 발전소 납품을 한 것 등 글로벌 유일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대창솔루션의 시장 선점과 그에 따른 안정적인 성장성 확보에 주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기조에 따른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 신제품을 통해서 연간 5천억 원 규모가 형성될 시장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자회사 크리오스의 가스 이송 시스템도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시작되고 있고요. 핵심 사업인 액화 수소 이송 시스템의 경우 글로벌 시장 선점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어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 같은 경우에는 수주 베이스 사업이라는 점에서 경기 침체에 따른 고객사 발주 지연 리스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향후 실제 매출 발생 여부까지도 중요하게 볼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대창솔루션은 선박용 엔진에 탑재되는 그런 MBS 제조업체에서 현재는 원전 폐기물 용기, 그리고 해상풍력 구조물, 가스 이송 시스템 등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 기업입니다. 1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22억 원으로 지속적인 적자를 끊고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습니다. 1분기 흑자 전환을 발표하면서 제품 다변화를 통한 그런 근본적인 펀더멘털 개선을 숫자로 증명했다는 판단인데요. 특히나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원전 폐기물 처리 용기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 콘크리트 용기의 문제점을 해결한 제품으로 그런 벽의 두께를 줄여서 방사능 차단 성능까지 확보한 제품인데요. 잠재 시장 규모는 연간 4천억 원 정도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창솔루션의 시장 선점과 그에 따른 안정적인 성장성 확보에 주목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해상풍력 구조물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액화수소 시스템인데요. 현재 그 액화수소 이송 시스템의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 선점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중국 재생에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기업 분석 담당 강효주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중국에서 폭염 경보가 굉장히 빠르게 내리면서 전력난이 다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아무래도 국내에도 굉장히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되니 그런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짧게는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지난 2년 동안 발생했던 것 같이 한 달 이상 공장이 가동이 중단되는 것 같은 극단적인 전력난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2년 동안 전력난을 발생시켰던 두 가지 요인이 올해는 좀 다른 양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전력난이 발생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가뭄이 지속되면서 수력 발전량이 부족했고 이를 메우기 위해서 화력 발전이 필요했는데 이 화력 발전을 돌릴 석탄 재고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네, 먼저 수력 발전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상되고 있는 엘니뇨가 해결해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세계 기상기구라든지 혹은 각국의 기상청이 올해 엘니뇨 발생 확률을 80% 이상으로 점치고 있죠. 한국도 남부지방에 폭우가 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엘니뇨가 발생하게 되면 중국의 남부 지역에도 한국과 같은 기상 논리로 강수량이 확대되게 됩니다. 중국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주요 수력원인 장강이 통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폭우가 내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장강의 수위가 올라가게 되고 수력 발전량은 정상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이 장강 지역의 최대 댐인 중국 산샤댐 같은 경우에는 아래 차트와 같이 이미 예년 수준보다 수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비가 내리지 않거나 혹은 엘니뇨가 늦게 온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수력의 부족한 발전량을 화력 발전이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올해 이례적으로 자국 내 석탄 생산량을 크게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호주와 러시아로부터도 석탄을 수입을 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과거와 다르게 석탄 재고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석탄 재고가 부족해서 화력 발전을 돌리지 못하는 과거의 양상과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상 상황은 예측이 힘든 변동성이 큰 요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상청이 맞다고 베팅을 한다면 엘니뇨가 발생을 한다라고 베팅을 한다면 당연히 중국의 수력 발전 기업들의 실적 정상화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국에는 남부 지방을 관통하는 가장 큰 수력 발전 기업인 장강전력 그리고 장광과 연결되어 있는 야륜강 지역의 댐을 보유하고 있는 국투전력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중국의 폭염 경보가 이르게 내리면서 전력난 재현 우려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력난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첫 번째는 엘니뇨 현상이 예고되면서 수력 발전량이 충분해질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수력 발전량이 부족하더라도 충분한 석탄 재고로 화력 발전량은 늘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는 남부 내륙 지방을 관통하는 장강지역 총 6개의 댐을 보유한 장강전력 그리고 장강과 연결된 야륜강 지역의 댐을 보유하고 있는 국투전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그런 강효주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이상으로 6월 7일 KBL 리서치 모닝 라이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